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선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한국의 방위산업은 다시 한번 일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의 난관을 없앨 수 있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전에는 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간의 다양한 현안과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과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강심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은 애써 태연한 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한국이 소중해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기를 일으켰는데요. 한구15의 전 편집장 우시진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막말을 한 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진 상결 예성 통화에서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집을 잡더니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한구15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포석에서의 바둑돌 하나로 바꾸려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 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무례를 넘어선 발언을 또 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측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거센 반발을 한 셈입니다. IPEF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 짙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6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을 겨우 바둑돌로 비유하며 건방을 떨면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IPEF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명분이 없는 시비일 뿐입니다. 중국의 이런 면은 스스로를 대국이라 칭하는 단순한 외교 스타일이라기보다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려는 그 국가의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은 뭐 자기들끼리 떠들려는 듯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공감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는 2021년의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대한 대중국 견제 전선을 공동 구축하려는 메시지란 해석이 나고 있고 쿼드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등 군사 방위에 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국은 한국 방위산업계에는 대형 호재를 발표합니다. 한미 간 국방 상호 조달에 대한 협정을 개시한다고 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세계 최대의 무기 시장인 미국과 방위산업한 FTA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 정말 엄청난 가격적 제한이 있었던 장벽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아왔던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1천여 대, 차세대 장갑차 3,500여 대 등 메가톤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정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국가로 기록되었는데요. 올해 성사된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다음 통계에서는 더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무기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수출됐고 유럽, 중동으로 수출된 반면 미국 쪽으로의 수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정말 기록적인데요. 현재 세계 점유율 2.7%, 2011에서 2015년 대비 210%, 2001에서 2005년 대비 649%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 성능뿐 아니라 한국산의 뛰어난 가성비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AS 정신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는 구입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싼 맛에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잔고장에 후회하는 국가들이 엄청 많은 걸 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죠. 단적으로 러시아는 수백억짜리 대공무기에 중국산 짝퉁의 짝퉁 타이어를 썼다가 전쟁 패배 위기까지 몰리고 있으니 말 다 했죠. 한편 일본은 1차 아베 시절 국제 방산 시장에 뛰어든 일본은 25위 안에도 들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더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성능, 가격 경쟁력, AS에서 우수하지만 미국의 자국산 구매 의무 정책 즉 바이 아메리칸 구매법에 따라 이 시장을 뚫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은 큰 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들이 간혹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뉴스를 봅니다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쓸 때 그 돈이 미국 노동자가 미국산 부품으로 제조한 미국산 제품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는 등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 법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란 1933년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불황 타개와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된 연방법으로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방조달 규정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산 대비 미국산 제품의 가격 특혜를 주는데 외국산 제품의 입찰가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최종 제한 가격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 가격과 미국산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결정하게 되니 한마디로 외국산 상품은 강제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산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입찰인 경우 최소 6%, 중소기업 참여 입찰의 경우 최고 12%,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할 텐데 미 국방부 조달인 경우 최고 50%까지 외국산 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니 국방부 조달 물품의 겨우 가격으로는 미국산과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방산 FTA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의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은 한국 방위 산업의 미국 진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와 150억에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미해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 적극 참여를 추진 중이고 이 사업들은 앞으로 2에서 3년 내 기종이 결정될 예정으로 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한국의 무기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한미양국이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한국의 최대 우방국은 미국이었고 미국산 무기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무기 개발 기술에 있어선 그야말로 웬 땅에 헤딩하거나 러시아산 기술을 얻어와서 개발을 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지금보다 더 미국과 호환되고 체계가 유사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는 FA-50은 진정한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은 기존의 RFX 사업에 가상적기 사업을 합친 ATT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100대에서 최대 400대를 도입할 것인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의 타-50은 ATT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고의 후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2월 14일 미국 공군협회가 발간하는 에어포스 매거진에 의하면 로키드 마틴은 T-50 파생형을 TF-50으로 명명하고 미국 공군의 사업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미 공군 3에서 400대, 미 해군 400대로 합 7에서 800대의 최대 1000여 대에 달하는 고등 전술기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디펜스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 100 장갑차 개발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발판으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용 보병 전투장갑차 개념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OMFV 사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대를 교체하기 위한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5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화 디펜스는 5개 경쟁 후보에 선정된 바 있는데 이후 2023년에는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로 압축. 2027년 하반기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정으로 그때가 되면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2위의 러시아 방산 산업에 대한 보이콧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그 빈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또 하나의 국방상호 조달 협의가 개시되어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갈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의 경쟁력과 이런 호재가 더해진다면 현재 9위의 순위가 몇 년 후에는 5위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방위산업은 단순한 한 가지 산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와 경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